정의 춘설 봅시다. 제목이 춘설인데 춘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봄에 눈이 내렸다는 뜻이야. 봄에 눈이 내렸다는 거고, 그래서 얘가 지금 봄에 눈이 내린 걸 보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느냐. 초봄에 내린 눈을 통해 봄이 오는 기운을 생동감 있게 노래한 작품이다. 보통 눈은 차가운 속성 때문에 주로 겨울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초봄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1에서 3년은 화자가 초봄에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본 놀라움을 영탄적 표현과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4에서 6년은 겨울 내 잠들어 있던 생명이 깨어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감탄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마지막에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터운 겨울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은 겨울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다가오는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봄에 눈이 내렸으니까 놀란 거지. 먼 산이 이마에 차다. 지금 눈 덮인 산이지. 이거는 시각적 신상이지, 시각. 근데 이마에 차다라고 표현했지. 이거는 뭐겠어? 촉각이지, 촉각. 그러니까 시각의 촉각화가 되는 거야.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시각의 촉각화.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럽게 눈이 덮인 산 봉우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를 한다. 이마바지를 한다라는 거 서늘한 기운을 느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얼음에 금이 가고 바람이 새로 따르는데, 그러니까 봄이 된 거야. 봄이 됐는데 흰 옷고름이 저절로 향기롭다. 흰 옷고름이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심상이지. 향기롭다라고 하는 거는 후각적 심상이지. 시각의 후각화가 되는 거니까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지. 옹송거리고 있다가 살아난 양이 겨울 내에 움츠리고 있다가 살아난 모습이 꿈과 같기에 서럽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고 새해 생명을 맞이하는 모습이 꿈과 같다, 서럽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로 하고, 다시 찾아온 봄이 꿈을 꾸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봄이 됐다는 거지. 움직이지 않던 고기 입이 오물거린 거 봄이 됐다는 거지.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봄이 됐는데 눈이 내리는데 하도 뻗고 도로 춥고 싶다.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의미도 되고 봄의 기운을 그대로 맞이하고 싶다라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주영의 시 자체가 감각적 심상이 주로 많이 나온다라고 했지. 공감학적 심상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꿈 같기에 서럽다라는 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 하나는 낯설다라고 해석을 하고 하나는 서럽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해설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정주영의 비를 봅시다. 비. 정주영 시인 자체가 전체적인 시 자체가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이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여기에서 정주영의 비도 지금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 2연까지는 비 내리기 직전의 모습, 3, 4연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5에서 6연은 여울이 되어 흘러가는 모습, 그 다음 7, 8연은 나뭇잎에 떨어지는 모습,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의 시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먼저 비가 내리기 직전에 돌에 그늘이 차고 그늘이 끼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스산한 바람이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앞서거니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비가 빗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산새 걸음걸이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빗방울이 좀 모여가지고 물줄기가 된 거지.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비가 내리는 모습을 손가락이 피는 것에 비유했으니까 의인법이 되는 거지. 멎은 듯 새삼 떨어지는 빛날. 비가 멎은 듯 했는데 다시 떨어지는 거야. 붉은 잎잎 소란이 밟고 간다. 청각적 심상. 자, 그 다음 갑시다. 작품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요거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스킵하고 중요한 것부터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상의 겨울 작품입니다. 거울, 이상의 거울. 자, 이상 시인을 먼저 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뭔가 바나나 같이 생겼지, 그치? 일제강점기. 주로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초현실주의적 시. 초현실주의적인 시를 좀 많이 발표를 했어. 그 시 자체가 좀 뭔가 독특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기 뭐 오감도도 굉장히 독특하고 날개도 마찬가지고 이거 소설인데 권태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권태로움을 느끼게 썼고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한번 봅시다. 이상의 거울. 자, 보면 이해와 감상을 먼저 볼게.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거울 밖에다 현실적인 자아와 그 다음에 거울 속에다 내면적 자아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자아는 분열이 돼 있고 화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합이 불가능한 상태. 그것을 이제 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올라가서 보면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거울 속에 소리가 없다라는 것은 현실과 단절된 거울 속 공간이 지금 현실과 단절됐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현실과 다르다. 거울 속에도 내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면적 자아고 거울 밖에 있는 나는 현실적 자아입니다. 거울 속에 내가 있는데 현실적 자아인 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단절된 상황인 거지. 거울 속에 나는 또 왼손잡이래. 현실적 자아의 악수를 받을 줄을 몰라.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다. 화해가 불가능하다.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 못한다. 하지만 거울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 했겠느냐 라고 하면서 위에 나오는 거울은 단절, 밑에 나오는 거울은 연결,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어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여기 말하는 나는 현실적 자아, 거울 속에는 나는 내면적 자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까 역설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 것이다. 외로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적 자아의 의도에서 벗어난 내면적 자아의 행동, 내면적 자아가 골몰할 것이다. 거울 속의 나는 현실 속의 나와는 반대다. 하지만 또 닮았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가 없으니 섭섭하다라고 하면서 자아 분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시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 창작 방법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형태상 띄어쓰기를 무시하거나 단어나 구조를 붙여 쓰고 있으며 소재면에서도 자연적인 것이 아닌 분열된 자아의 내면 심리라는 현대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 이런 실험적인 기법을 통해서 현대인의 의식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시인의 표현 기법이 드러나고자 하는 의식은 초현실주의와 연결된다.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벗어난 거지. 인간의 무의식을 주된 재료로 삼으며 일상세계를 인위적 조작과 합리화의 과정을 통해 꾸며진 거짓으로 보고
표현 방식에서도 전통적인 질서를 거부한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쓰는 것을 자동기술법이라고 합니다. 자동기술법. 이상의 작품에는 이런 식으로 자동기술법이 많이 드러난다. 거울이 나는 작품 역시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분열 양상을 초현실주의 기법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다. 다른 작품도 한번 봅시다. 오감도. 자, 오감도입니다. 자, 얘도 시가 굉장히 독특하지. 딱 봐도. 제목이 오감도인데 오감도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봅시다. 오감도라는 말은 자, 원래 오감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조감도라는 말은 있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를 조감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자를 까마귀를 뜻하는 약간 불길한 느낌의 까마귀를 뜻하는 오로 바꾸어서 새로운 의미를 덧붙인 거다. 그래서 제목이 오감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한번 봅시다. 우선 오감도 자체는 조감도의 변형이고 까마귀의 의미를 더해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3일의 아이가 나오는데 이 13일의 아이는 뭐냐면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현대인들.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년에서 보면 도로를 질주하는 13명의 아이들이 막다른 골목길에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연에서는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면서 1년과 5연이 서로 대칭 관계이면서 상호 부정하는 관계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작품을 한번 봅시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보면 13인의 아이라고 하는 게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현대인이지 막다른 골목이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지. 근데 애들이 계속 무섭대. 현대인들의 공포의식을 보여주는 거지. 계속 무서워하고 있지.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질주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1년의 내용한 것을 5연에서 부정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 시 자체도 분석하는 해설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분석을 못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런 걸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상의 가정입니다. 자, 이해와 감상 먼저 봅시다. 이 시는 가톨릭 청년 1936년 2월호에 발표된 작품으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자책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한 가장의 고뇌와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으로 문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열리기 때문에 가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가정 안에 생활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생활은 경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가족들 간의 일상적인 관계로도 볼 수 있다. 화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에 내 문패 앞에서 여간 성가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무력감을 느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재앙처럼 자꾸 감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으로 한마디로 소외되고 있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소외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려는 절실한 의지를 마지막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한번 봅시다. 문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열리는 것은 소통의 부재 단절이라고 했지. 안에 생활이 모자라는 까닭이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소통의 의미도 되겠지만 뭐 집안의 상황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밤이 사나운 꾸지람으로 나를 조른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 내 문패 앞에서 가장인데 그 앞에서 성가신 게 아니다. 나는 밤속에 들어서서
내 모습이 계속 재형처럼 감해간다는 것은 위축되고 소외된다. 식구야, 아내를 부르는 거야. 봉안 창호 어디라도 한 구석 터놓아다. 내가 수입되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붕에 서리가 내리고 뾰족한 데는 침처럼 월광이 묻어 있다. 이것도 다 뭐야? 가정이 처한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집이 알라보다. 어렵나 보다. 그러고 누가 힘에 겨운 도장을 찍나 보다. 수명을 헐어서 전당을 잡히나 보다. 나는 그냥 문고리에 쇠사슬 늘어지듯 매다들렸다. 왜? 계속 안에 들여가려고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자, 여기까지가 이상의 작품입니다.